여기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저는 생방송 고발뉴스 진행을 맡은 MBC 해직기자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트윗을 통해 예고해드린 대로 다이빙벨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다룬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다이빙벨은 초기에 인명구조용으로 구조당국이 구조를 한 사람도 못하니까 가족들 사이에 대안으로 제기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당국이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다이빙벨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진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한 자료를 오늘 저희가 공개합니다. 오늘 이곳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제 옆에 시신 안치소를 방문했는데요. 구조 현장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들에게 나도 가족을 잃어봐서 그 슬픔을 안다라고 했다는데요. 부모를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한 적도 매일 밤 성상납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자, 이곳은 팽목항 대형 주차장인데요. 평상시보다 서너 배 많은 경찰 차량, 사이카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로는 뒤에 무전 장치를 장착한 사법경찰관들이 한 200명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낮 1시 되는 시각입니다. 이 팽목항의 때 아닌 의전 차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경호 차량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시신 안치소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이곳은 무전기를 뒤에 꼽은 사법경찰관 수백 명이 거리를 통제하면서 그야말로 삼엄한 경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안에서 시신들을 확인하면서 아마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접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하나는 어제 김영옥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를 했는데 그 하야 요구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대통령 나오셨죠? 고발뉴스인데요. 자, 지금 대통령을 막 태운 경호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거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도대체 왜 즉각적인 사과가 불가능한지, 대국민 사과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김영옥 선생 요구대로 하야할 의사는 없는지 끝내 물어보지 못했지만 다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이 총 동원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어제 도올 김영옥 선생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엄벌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라고 한 시국선언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 핵심만 추려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 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의 황제인 한나라의 문제조차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했다. 맹자는 통치자가 진정 생도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죽는 사람도 죽음을 원망치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도의 원리로서, 죽음의 길의 원리로서 생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 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래의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교육, 경제, 정치, 행정, 법률,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짝화한 것이다. 유병언은 종교적 허세를 빙자하여 선량한 시민을 포갑하며 폭리를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 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활용하여 도덕적 제스처의 칼자루를 휘두르기만 하면 목전의 선거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계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광렬적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돌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를 보라. 그 속에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 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 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 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은 민족이다. 부자만 옹호하는 현 정부의 가치관이 빚어낸 부패와 무능, 협잡과 유착의 고리들이 우리 사회를 휘덮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는 언변이나 몸짓, 슬픔을 가장하는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근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정치란 다양한 요소들이 합생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폭을 창조하지 못했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 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 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 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이것이야말로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 그대는 국가 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 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 동무 이재만은 말했다. 투연진릉 이상의 대환이 없고 호연 낙선 이상의 대약이 없다. 맹자는 호선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함이 있다 했다. 호선이란 낭문고원이다. 쓴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팽목항 소나무에 목을 메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처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선비답게 자결하신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민족 구원의 빗줄기는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있다. 네, 20분 가까운 내용을 저희가 짧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전문을 다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 고발뉴스닷컴에 오시면 그동안 방송된 모든 동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특집 생방송 고발뉴스 다이빙벨의 비밀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대표는 사고 발생 나흘 만이죠. 지난 20일 밤 이곳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 에어포켓 안에 생존자가 있다. 생존자가 있는 에어포켓 안으로 들어가서 생존자 구출하겠다라며 다이빙벨을 억대 사제를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출항 허가를 받자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뛸 듯 기뻐하는 모습에서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잠시나마 희망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장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도 돼요? 예, 그건 지금 회계하고 협의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 박사 아마 전화 인사님한테 갈 겁니다. 최혁진 박사? 예, 예, 그래서 최 박사 가급 좀 이바지를 좀 활용하는 뭐가 좀 상황이 있는데 좋죠. 지금 저쪽에서 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져가서 출발시키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좀 문제가 좀 많아갖고, 이제 뭐, 가도 된다고 그러네. 희망을 품고 참 어렵게 떠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어렵게 떠났습니다. 이제 사고 현장 거의 가까워지는데요. 희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힘있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라든가, 이게 썼을 때 어떤 거, 그 다음에 왜 저 부분 못 들어가게 하냐고. 무경병 하는 거야, 지금? 무경병?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오케이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해줬습니다. 오케이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로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고 가입이 이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 네, 바지선은 다시 사고 해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이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한 게 오늘 새벽 1시. 16시간 30분 동안 지난 6일 동안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잠시라도 희망이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짜여있는 구조팀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저 기다리고 있는 다이빙 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는 사고 해역을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잠시라도 희망이 가능했기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이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더 속 터지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분명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경이 마지못해서 출항은 그렇게 허가를 했는데 이 안전 문제를 핑계 삼아서 결국 알파 바지선을 2마일 전방에서 내쫓아 버리고 말죠. 생존자 구출을 위해서 멀리 인천에서 내려온 이종인 대표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간 그를 다시 부른 건 나흘 만이죠. 지난 25일 새벽이었는데요. 저희가 생중계해드렸던 이주영 장관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이른바 끝장 대화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이주영 장관과 대화 중에 피해자 가족들이 이종인 대표를 부르게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판단해서 할 겁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명령했잖아요. 아니 지금 마이크 대고 이주영 장관 책임져 주세요. 수감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아니 그거 말고 모든 사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임하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야 이종인 그 대표 투입하라고 명령하라고 지금 이종인 대표 투입하라고 명령해주세요. 제가 명령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있어봐 아니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기술적인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상황 판단이 이종인 대표 돼가지고 이름 대면서 명령하라고 그러면 투입하면 그런 될거 아니야. 이종인 대표까지 포함해서 다 가용 그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그럼 지금 이종인 대표한테 장관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인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총동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라고 너무한다. 당신들은 유족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신앙자 가족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 줄 안 하고 왜 못해서 원하는데? 하자라고. 애만이라도 건져달라는데 저희도 모든 걸 검토하는 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전해달라고 검토하지 말고. 여기 어머니들은 모든 영향을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구조하는데 총력을 좀 같이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십니까? 해경청장입니다. 아유, 제가 몇 번을 전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거기 있을 때 안 잡고들 왜 인정하셔서 그래요? 거기 있을 때 안 잡대 저 새끼들이 안 잡은 거지. 예, 아니 그때 당시에 그 해경 쪽에서 가족들이 난감해 한다는 이유로 사실 쫓아보냈거든요. 아니 우리가 난감한 적 없어 이거. 저기 그럼 좋습니다. 저 전화 최대한 빨리 와주시고요. 저랑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명 보신 것처럼 가족들이 불렀음에도 공중파 뉴스들은 안타깝게도 마치 브로커들이 부추겨서 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론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인데요. 특히 공중파라고 하는 MBC도 이런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해직 기자로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무렵 저희 고발 뉴스는 서로 다른 두 곳의 소스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구조 당국이 이종인을 첫날에는 사고 현장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첫날 겨우 들여보내줄 것인데 다시 그를 내쫓아 버린 뒤에 다이빙벨 때문에 구조가 방해됐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울 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래도 다시 재차 3차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세 번째로 그가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일신상의 위해를 하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전해줬습니다. 문자로 이 대표께서 작업 중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재수 없다고 하실까봐 망설이다 연락한다. 특히 안전에 유념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제게 묻길래 저희가 곧 출발하겠다 라고 했더니 곁에 있어달라. 무섭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바로 이 문자 내용입니다. 이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종인 대표는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질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무섭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가족들의 요구 때문에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만 해도 제가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무리하게 바지선에 함께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그 저반 좀 늦게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론 우리는 진행되는 상황, 여기서 들은 상황은 네. 그게 아니었는데 좀 늦춰져갖고, 네. 예, 그쪽 랜딩이라고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쪽에서 여기 뭐 청장이나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네. 그게 안 돼갖고 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갖고, 그래서, 언딘 쪽에서, 예, 그쪽에서 기다려라니네. 예, 해서 지금 1시, 20분 정도까지 기다렸어요, 계속. 그리고 그쪽 언딘 쪽 바지로 못 가게 해경 걔들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예. 1시 반쯤에 이제 그럼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막고 있었는지는, 그쪽,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예, 너네 앵커가 그럼 우리 거랑 겹친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 한쪽 바지랑 바지를 한 면을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이제 반대편에다가 앵커를 2개를 내리기 때문에, 예. 그건 충분한 거리가 있고 사실은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로도 세로로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세로로요. 예. 그럼 더 그러니까- 안전하네. 예,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고 진행을 10시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결국은 10시에 들어가면 되는데 11시에 네. 또 파도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유속이. 예. 그런데 지금 가니까 유속이 너무 빠르대요. 예, 지금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유속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자완을 못하고 한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딘 쪽에서는 이쪽에서 비협조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비협조예요. 지들이 안 해줬으면서. 뭘 안 해줄 거예요, 옆에서 보시기에?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네. 행사 작업 때 네. 길을 연병을 해가지고 선장이 쏠아가지고 자기는 겁먹고 뺐고 네. 그 다음에 자반할 때 왜 그쪽 배하고 저희 까지하고 묶어야 되잖아요. 묶기로 했죠, 네네네. 개류사고,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해요? 그건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약간의 큰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쪽에서 고성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저희 학부모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네네. 네, 사진 이번 작업도를 저기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한쪽에서 좀 큰 소리가 좀 나긴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사진 찍고 저는 다시 이제 마지선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빼버린 거예요.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던가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르죠. 여하튼 배를 이렇게 가깝게 대지 마라. 네, 그렇죠. 되려면은 네. 거리를 두고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밧줄로 하면은 조류 때문에 밀릴 거고 바깥쪽에서 앵커로 당겨야 팽팽해질 거 아닙니까?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전문 지식이 없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근데 결국은 그거를 지금 언딘 쪽은 이쪽 알파 쪽에서 비협조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식으로 자꾸 흘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쪽에서 언딘 쪽이죠? 언딘 쪽에서 고성을 하면서 네. 이게 묶는 것 자체를 방해한 거군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방해를 하면서 일반 여기 바지선을 끌고 간
작은 배 선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큰 소리 치면은 의뢰 겁먹고 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분들 다 이거 뭐 돈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용선 선장이니까.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쉽게 참 그러네요. 직접 눈앞에서 그 언딘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11일째 바로 그분들이 구조 작업을 벌인 건데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분들한테 구조를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는 제가 이쪽 그 잠수 이제 구조 쪽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정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해경이나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네. 좀 없잖아 좀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생각까지 드실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뭐 예전서부터 그렇게 느꼈으니까 네네. 왜 구조 작업을 안 할까? 아무리 민간인데도 네. 자기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숙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렇지가 못하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언딘 쪽이 고압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그럼 팽목항에서 뵙겠습니다. 보이지않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그 배 우리 알파 쪽 그래서 그 알파전이 작업을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그럼 서로 방해를 하지 마라. 아예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게 보니까 뭐 해경에서도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기 얘기는 그 원진이 완전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거기 이제 들은 사람들 얘기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 원진이 이제 자기네 바지선이니까 예. 텃세까지 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사실 이정인 대표나 뭐 그런 분들이 누가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첩보대로 이종인 씨는 당일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들어갔지만 언딘 측의 비협조로 역시 바지선 접안조차 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첩보대로 언론은 그의 다이빙벨이 실패했고 또 다른 잠수사들의 작업에 방해를 미쳤다, 이렇게 거짓 보도하기에 바빴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침몰할 뻔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3차 시도는 꼭 말렸어야만 했습니다. 이르는 비용을 대준 부인 송옥숙 씨도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종인 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언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이 다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가 호크가 여차하면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꼭 비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걸어버리라고. 백 할 거야, 백. 그리고 위에서 백 할 거야, 내가. 그리고 그때 살살 땡겨주라고. 그 땡겨주는 대로 오는 거야. 그래? 지난달 29일 새벽 6시 피해 가족들의 요구로 세 번째 출항을 결심한 이종인 대표. 당초 그가 원했던 것은 다이빙배를 활용한 즉각적인 생존자 구조였지만 이미 2주가 지난 시각, 이제 시간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그 당시에는 꼭지가 돌아서 더 이상 뭘 했는데 어떻게 잘 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래. 올라가세요. 지금 알파 측의 바지선은 바로 제 뒤로 보이시죠? 부표
두 개 나란히 누워있는 사고 지점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군의 보트가 열심히 돌면서 다이빙 지점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 뒤로는 언딘 측의 바지선이 선수 쪽으로 상당히 이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수 쪽 4층과 5층에 대한 인명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초 가족들과 이종인 대표가 원했던 수색 지점은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선수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해경 측이 이미 선수 쪽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에 함께 탄 피해 가족 한 분은 알파가 오니까 해경 측의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며 빼곡히 채워진 당국의 잠수표를 건네줬습니다. 2시 5분 이종인 대표 일행은 당국의 선수 쪽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선미 쪽 작업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쪽 작업 계획을 준비해온 이종인 대표팀은 서둘러서 진입 작전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저쪽 언딘의 바지선에서 선미 쪽 뒷부분이죠. 뒷부분으로 바지선을 결박해서 이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이빙 배를 투입시키기 위한 가이딩 라인을 수직으로 묶은 다음에 이걸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선미 쪽에도 한 30여 명의 지금 인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많은 인명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희망을 건져낼 수 있을지. 작업은 난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알파가 맡은 선미 쪽의 중앙 격실은 이미 구조물이 붕괴돼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범대본 측이 인양하지 않고서는 수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힌 곳입니다. 아직 이제 해경에서 한 얘기는 뭐 32명인가 뭐 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되는 인원수에서 32명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선미에서 그쪽 4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거기 그 상황을 그 해군이 얘기해 주는데 뭐 이런 캐비넷 같은 거가 저런 식으로 이제 캐비넷이 붙어 있을 때 근데 이제 저게 물에 들어가서 저게 부력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바닥에 놨던 캐비넷이 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데브리 장애물들이 있다 이거야. 수심이 얕은 선미부 좌현은 이미 유리창을 깨고 수색을 끝낸 상태. 알파팀은 구조물이 무너진 선미부 중앙 격실을 수색하기 위해 선미부 뒤쪽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선미부의 다이빙배를 고정시키고 나와서 선미부 뒤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면대로 가도 선미부 후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수는 이어졌습니다. 이튿날인 30일 오후 2시 25분 하루 반나절을 쏟아부었지만 끝내 선미 후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언딘 바지선의 해군 중령은 알파팀이 작업한 곳이 선미가 아니라 배의 중간 부위였다고 알려줬습니다. 알파팀은 속았다며 크게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화낼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시 55분 30분 만에 중간 부위에서 붕괴된 선미 중앙 격실을 돌아서 좌현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냈습니다. 다시 1시간 만인 오후 3시 45분 서둘러 다이빙 벨이 투하됩니다. 선체 부근까지 접근한 다이빙 벨은 하지만 공기 유입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올려서 확인해보니 이번엔 공기 케이블에 크게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빙벨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물때를 기다리던 알파팀은 결국 다음 날인 31일 새벽 3시 20분 다이빙벨 2차 투하에 들어갑니다. 다이빙벨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건 새벽 5시 17분 2시간 만이었습니다. 오르내리는 시간과 감압 시간, 다이빙벨 내에서의 준비 시간 등을 뺀 순수 선내 작업만 53분에 달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인터넷에는 다이빙벨이 실패했다 하는 그 1차 어젯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다이빙벨은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해경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져서 지켜져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안에 많은 실종자들이 어서 구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알파 바지선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특히 그 두 분의 자원봉사자들, 다이빙벨을 타고 나오셨던 그 자원봉사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 돕기 위해서 왔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났던 그 많은 민간 다이버들 중에 두 분입니다. 두 분은 모두 20년가량 다이빙을 전문으로 해온 강사 이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발만 동동 구른 채 눈앞에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3차 시기 때 멀리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속상한 마음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 주인이 그럼 가서 도와줘라 해서 대전에서 진도까지 택시비를 30만 원을 줘서 그 택시 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정말 온갖 방해 공작 가운데 다이빙벨이 성공하는 걸 보고 기뻐서 물로 축배를 들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해경의 방해와 속임수는 집요했습니다. 이 선수 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선미 쪽으로 바꿨죠. 선미 쪽은 보신 것처럼 인양하기 전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미라고 그나마 가르쳐준 것도 선미가 아니었지요. 바로 옆에 언딘 바지선에서 일하고 계시던 SSU의 중령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바로 깜짝 놀라서 거기가 선미가 아닙니다. 중간 부분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계속 고생을 하다가 잠수사들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조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다이빙벨은 아무런 유속의 저항도 받지 않고 유속의 저항이 있었지만 이 버팀줄과 추가 잡아줬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 유속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무려 2시간 동안 잠수를 해서 53분간 선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제거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발생 16일째인 4월 31일 새벽 3시 20분. 두 차례 걸쳐 사고 해역에서 쫓겨나고 다시 세 번째 시도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다이빙벨이 끝내 잠수에 들어갑니다. 길다. 그럼 우리 좀 들어갔다 올까? 다이빙벨 내부에는 잠수사의 허리까지 공기가 차 있어 다이버들은 호흡기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 내부를 연상케 하는 CCTV 화면을 보고 사람들은 저절로 탄성을 냈습니다. 3시 33분, 투하 13분 만에 다이빙벨은 24m 깊이에 있던 선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3분, 다이버들의 선내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버팀줄 거기서 나가서 버팀줄 확인해갖고 밑에서 얼마가 되는지 타겟에서 얼마가 되는지 그 높은 자리에서 확인 바람. 지금 나왔다고 나왔다. 10여 분 동안 중앙 통로를 통해 배 밑바닥인 좌현 쪽으로 향하던 다이버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 군경이 쳐놓은 가이드라인이 서로 뒤엉켜서 복잡한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11분 선내 수색 작업 28분 만에 돌아온 잠수사들은 바지선 위의 이 대표와 작전 회의를 시작합니다. 조류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지만 다이빙벨 안에는 유속이 제로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엉키니까 한 사람이 엉키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들어가서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저 나오라고. 필요한 줄을 남기고 나머지 줄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시 휴식까지 취한 잠수사들은 다시 선 내로 진입합니다. 새벽 4시 15분 다이빙배를 떠난 잠수사들은 이 대표의 지시대로 선미 좌현에 이르는 얽힌 줄들을 끊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있을 좌현 수색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듯 보였습니다. 저게 거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벨로 복귀 바람 이상. 벨로 복귀 바람 이상. 다시 새벽 4시 40분 25분간의 2차 선내 작업을 마친 잠수사들이 다이빙벨로 복귀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아까 고정한 줄 잘랐는지 확인해요. 지금까지 잠수 시간 75분, 두 차례 걸친 선내 작업 시간 53분. 다이빙벨 없이 잠수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여 분. 그러니까 일반 잠수사들보다 5배가 넘는 시간을 선내에 머물면서 복잡한 장애물 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감압을 하며 올라와야 할 시각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벨이 투하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다이빙 벨 내부는 지금 9m 정도 수심에서 감압을 위한 대기 상태입니다. 지금 다이빙 벨 내부에서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물과 빵을 먹으면서 해당 미터당 머물러야 하는 감압에 따른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난 구멍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좌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0-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그동안 우리 군경이 작업하느라고 남긴 가이드 라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라인이 많아서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버가 잠수 중에 다이빙배로 돌아와서 지상과 교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이드라인만을 남기고 모두 다 잘라내자. 그렇지 않으면 엉켜서 장애물이 된다. 다시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미 다이빙 벨 이하 23m 이하의 장소에서 1시간 15분 이상 지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의 감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오는 것이고요. 현재 이쪽에 다이버만 대기가 돼 있으면 바로 교체해서 바로 투하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2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불안하게도 현재 이곳에서는 다이버들, 민간 다이버들이 모두 다 그동안에 이쪽 군안 당국의 고압적인 위협들 때문에 모두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민간 다이버가 없는 관계로 지금 더 이상 교체도가 없어서 다이빙벨 투하가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오는 대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다이빙 벨에서 감압을 해주기 때문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6m에서 산소 호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합니다. 네. 좀 이런 장비가 좀 최초에 투입이 돼서 좀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섰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아. 것 같은데. 있죠. 예. 이 다이빙배를 둘러싸고 뭐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직접 다녀오신 결과 어떠세요? 아, 물속에서 저기 1시간 이상 장시간 그 수색을 할 수 있고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이버의 몸에 그 이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지선 위에 지휘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작전을 협의하셨는데 예예.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던데. 아, 위에서 그 통신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은 위에다 보고하고 위에서 또 지시를 내려주고 또 모니터가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계속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예예. 그 연속 투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예. 교체할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쪽. 지금 교체할 인력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지금은 뭐 민관군 합동해서 그 인력을 갖다가 이 다이빙 벨 쪽으로 그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쪽 그 해경이나 그 해군 그다음에 민간 다이버들 그 언딘 쪽 바지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원을 갖다가 이 다이빙 벨을 갖다가 그 교육을 받고 직접 그 타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력을 갖다가 최대한 그 마지막 그 인양 구조 수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지금은 협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직접 탑승해 보시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올라오시다 보니까 저 물도 드시고 빵도 드시던데. 네. 아, 그냥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빠지선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그 자봉 다이버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그동안 다이빙벨의 효율성, 실효성을 두고 뭐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 말들이 많았는데 2시간 가까운 한 3분 부족한 시간 동안 잠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선상과 교류를 하면서 협의를 하시면서 지휘를 받고 또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급하게 많은 지금 잠수부가 투입이 돼서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협조하에 좀 시급하게 좀 투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지금 당장 긴급 인명 구조용으로 사실 에어포켓이 있다고 믿으시고 다이빙벨을 가지고 며칠 만에 오셨다가 지금 그랬을 때 벌써 한 열흘 그렇죠. 경과된 상태인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웠는데 네. 서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몰지각하고 그 뭐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헐뜯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지금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사실 를 봤는데 뭐 유속 때문에 뭐 쓸려 나갈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온갖 그 이른바 그 흑색 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흑색 선전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어떤 편싸움 같은 거 그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주 불쌍한 사람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바로 지금 교체 투입이 돼서 바로 다시 다이빙벨이 내려가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만약에 사망자가 지금 저 안에 계실 텐데요, 지금 저 예상대로. 그럼 빨리 수습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 교체 인력이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해경 관계자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바다에서 뭐 3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야전에서 그렇게 특구단들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면 이런 데서 반갑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초리가 참 좀 경계한다 그럴까?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이놈들 왜 그러지? 난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 조직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 어떤 그 적대감 느끼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이걸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평생을 함께 작업해온 잠수바닥의 동료들, 그 동료들의 눈길이 싸늘해서 가슴이 무너졌다. 이제 다이빙벨이 성공했으니까 이걸로 서로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아마도 안 지켜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지선을 떠났는데 돌연 왜 사고 현장을 그는 떠나서 사업 목적으로 왔다느니 무슨 마음에 없는 인터뷰를 하고 팽목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바로 더 이상 머물고 또 성과를 냈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다이빙벨 작업이 성공하던 바로 그 시점에 바지선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TV의 정옥일 PD가 찍은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이빙벨 바지선의 승선에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태우러 경비정 P-62호가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P-62호가 알파 바지선에 접안한 부분은 경비정이 바지선에 원래 접안하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시 다이빙벨 작업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작업하던 알파 직원들도 경비정 접안 위치에 항의했습니다. 또 해경은 경비정을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접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거칠게 됐습니다. 배가 만들어낸 물살이 바로 옆에 있는 다이빙벨 쪽으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네. 사이가 거의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살의 궤적을 살펴보면 다이빙 벨 쪽을 향해서 오다가 갑자기 급선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바로 이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잠수팀의 생명도 보존하기가 힘들 거다 하는 그런 위협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이빙 벨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서둘러서 철수하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속내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절대 오면은 국제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럼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해경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근데 그거는 일부러 한 거야, 그거는. 완전 그 임무인데, 임무. 국장 오니까 그 앞에서 경례 딱 하고 어떤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던데, 그 눈초리가. 임무. 그리고 그 정도 배를 조류 거꾸로 그렇게 될 정도면, 배, 이제 운영, 배 운전 실력이,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다이빙 벨 쪽으로 뻔하고 흔들렸잖아. 거의 전속력으로 오다가 확 꺾어 그럼. 차를 확 꺾어서 갖다 대는 거야, 그게. 배를 부딪혀버린 거거든요. 조류가 또, 거꾸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배 정상적으로 대는 거는 조류 오는 대로 뱃머리를 대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류가 뒷공문에 있는데 그 정도로 올 정도. 그리고 엔진을 계속 썼잖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굉장한 협박이지. 시켜서 했든 어쨌든. 근데 국장이 크게 야단 안 치는 거 보니까 네. 좀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런 거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게 틀림없지. 시켜서 한 거지 무슨. 일선의 심기가 반영된 거다.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게 거기서 야 이 개새끼 이러고선 우리도 그랬지만 네. 이따 이러면은 앞에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 맞아요. 경례 타고 경례 받고 수고했어 잘했어 이거 아니야. 그거 다 찍혔잖아. 다 찍혔죠. 그 화면 보니까 경례 타고 받고 아주 딱 해서 임무 완료 이거던데 뭐. 네. 결국은 이종인 지휘하에 잠수를 하는 다이버들 생명을 보장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배 안에서 뭐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 또 위에서 스탠바이 다이버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그랬어 봐. 네. 그게 그 물발이 얼마야. 그리고 배 안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 놀라죠. 그 엔진 소리가 무슨 영화도 컸을 텐데.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게 크게 들었는데 물소리는 더 크지. 개 난리 나나 보다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다이빙배를 바지선에서 이제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다이버들이 그 신뢰 나도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응. 다이버들이 이제 이 대표님을 신뢰하고 그 배를 안에 앉아 있는 건데 당연하지 100%. 한마디로 이제 다이버들 생명을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호가 아니라 일단 조정하는 데까지 배가 그러니까 일종 튀었잖아 다. 옆에 도망갈 정도. 근데 그거는 내가 고소해도 돼. 국제적인 변호사 해갖고 네. 우리나라 변호사는 시도 안 먹히겠지만 네네. 그건 고소가면 어디 그게 있었던 얘기야.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지. 그거는 벌써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됐어. 만약에 방송 나갔으면 네. 웃음거리 됐어. 미국에서 교포들 뭐라 그러지? 매일 오는데 보니까 진짜 왜 그렇게 해서 정부를 욕을 먹이지? 근데 제가 여하튼 명백한 협박이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구조활동 하실 의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랬었죠. 그랬었지. 근데 제가 바지선 내리고 나서 저쪽에서 넘어와서 이 대표님을 누가 협박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근데 협박한다고 근데 이제 분위기상 더 했다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연하게. 거기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서로 토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의논을 해왔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 혼자잖아. 혼자 애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들을. 그치, 우리 식구들하고, 배 선원들하고. 네네. 이제는 답이 없더라고. 만약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다음 탕 내려가서 무슨 실적이라도 건져오면. 네. 그때는 어떡할까? 그때는 이제 막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생각에 더 이상 이 세계에 맞댔다가는. 네. 아니, 그 판에 기자들이 있다는 거 알는데도 그렇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야. 그렇죠. 근데 기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있는데도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다음에 총이라도 갈길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어디서? 아무도 없는데. 보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딱 가서 해서
이 대표 작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비관해갖고 자살한다. 그치? 5일째 실종. 그치? 이러면 끝이지, 그게. 근데 인터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인터뷰는 그거야,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못 말씀하시지. 더 이상 내가 이 위협과 협박, 비협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씨가 안 먹히지, 또. 그리고 가족들한테, 거기서 이제 사실 구조 작업을 와서,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수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리저리 엮여서 온 거지, 무슨,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지금 가족들이 원하는 게 지금 그래도 끈이라는 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미운하고 오나. 실적이 느려도 그렇고, 어째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일단 내가 얘기를 해서 언론이나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작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협박일 수도 있지만,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게 사실, 이를테면 가족들이야. 또 구조 해경이 우리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해경이 조사받고 이제 그러면은 당장 구조가 중단되고 할 테니 그걸 구조가 중단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 그럼 결국은 구조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 피해자 가족들한테 불이익이 미칠 테니 그치.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그게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난 또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네. 그게 내가 어떻게 얘기한들 영향 안 받게끔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족하고 약속한 대로 난 약속을 지킨 거고. 구조 작업을 온 거지, 테스트하러 온 거냐? 아니다. 구조 작업 온 거다. 그러면 구조 작업을 왔는데, 거기 100분을 있었건 200분을 있었건 못 데리고 나온 거잖냐? 맞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거야 이제 밤에 내려가고 그거야 사람들 얘기는 그 장소가 이제 어디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이제 걔네들도 포기하고 장애물이 많고 이렇게 된 데라고 발표가 됐었다는데 그 장소가 인양하지 않고서는 수색이 불가능한 자리라고 범대본이 발표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다 들이댄 거 자체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될 거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었고 내 주장이었고 장시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거 제거하고 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가시지만 어쨌든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면 되고 그게 구조 작업이니까 그 차이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못 데리고 나왔으니까 실패 아니냐? 실패다. 그러면 너 성공이라고 하지 말아라. 알았다. 실패다. 실패 인정? 실패 오케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이빙벨은 성공했지만 구조에는 실패한 거다. 다이빙벨 자체는 예를 들어서 75분 있다가 30분 감압하고 100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 글쎄 기계적으로는 다이빙 자체로 보면은 그게 무슨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다이빙벨 자체가 검증도 안 됐고 안전성이 없다 그리고 조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다이빙벨 무용론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이빙벨이 실제 구조에서 유용하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다만 구조에 실패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그럼 못 데리고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실패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색 중단 또는 수색에 영향이 미쳐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신 거네요. 뒤집어 쓰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응 못한 거에 그거 때문에 딴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나한테 무슨 불리하건 어쩌고 욕을 하건 그거는 내가 내 업보다 이거지.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해 거기에서 내 잘못이지 그거는. 네, 이종인 대표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위해를 공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해경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구조 인력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이빙벨이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는 쪽을 택했던 겁니다. 이 같은 생각은 철수 직후에 기자들과 가졌던 기자회견, 일종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부가 드러났는데요. 그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했던 기자들은 특유의 이종인 씨의 반어법을 그대로 베껴 적느라고 이 대목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수색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어요? 실종자 수색 작업.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실종자 수색을 나가신 건지? 어떤 마음은 뭐 처음서부터 뭐 가족된 마음으로 나간 거는 가족으로서 뭐 자식 이런 뭐 똑같은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죠. 오늘 장비를 우선 1차 투입을 처음 하셨어요. 쉼터 오늘 새벽에 이제 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성공은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러면은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험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철수하시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더 이상 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끝을 볼 텐데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고. 진입하시자마자 바로 빠지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왜 지금 앞에 좀 수.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이고 쳐주세요. 오베이스. 첫 번째 새벽에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그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새벽에 시도를 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그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이 인터뷰를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이종인 죽이기, 파상적 공세를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사륙에 가까운 그동안의 구조작업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구조 실패를 거론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독 다이빙벨만은 실패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딘이 주도한 구조 작업은 과연 성공했나요? 벨 투입인데요. 팽목항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서요. 지금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다이빙벨은 이제 수평에서 잠수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좋은 점은 있지만은 네네. 이렇게 시급한 현장에서 예. 다이빙벨을 좀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지는 4군데에서 묘박을 위한 앵카 체인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옆에 그걸 붙여서 하게 되면은 앵카와 앵카가 서로 엉키게 되고요. 예. 그런 엉키가서 조류나 이런 영향을 받을 때 기존 세팅되어 있는 잠수 지원기지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이빙벨 자체의 어떤 효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이빙 배를 싣고 있는 바지선. 예, 그렇습니다. 그 바지선 자체가 지금 고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처음부터 그런 현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이빙벨이 무슨 지금 있는 다수행자를 이렇게 보조해오는 양 이렇게 인식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빙벨은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4개의 타이어 중에 하나의 스페어 타이어에 불과합니다. 예. 처음에 이종인 대표가 모 방송국에 나가서 지금 해군과 해경의 구조 작업이 굉장히 더디고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투입을 하면은 수중에서 20시간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랄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이종인 대표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거에 굉장히 크게 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짓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완전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천안함 때도 불만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네. 이종인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죠. 이번에도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한 거란 말씀이세요? 예,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이다. 예. 다이빙벨이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때도 제외가 됐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다이빙벨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종인 대표의 개인적인 사업 욕심에다가 일부 약간 몰지각한 언론에서 합작품이죠. 이들의 합작품. 이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그가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때문인데요. 천안함 사건 당시에 당국의 구조작전이 실패했다. 더 빨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희생된 더 많은 국군 장병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유일한 전문가가 바로 이종인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살리지 못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수많은 장교들은 상훈을 받고 진급을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했다며 구조 실패를 지적했던 해양 군안 전문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내내 바로 미운 털이 박혀서 이토록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이종인 대표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저희는 제작사 측의 협조를 얻어서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배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급회전을 할 때는 뒤가 이렇게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밀리게 마련이에요. 이럴 때 바위에 올라탄 거예요. 탄 그 바위가 불과 육지에서 그 해변에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 바위는 한 4.6m 수면에서 내려와 있었고 그 천안함의 그 흘수 소위 그 물에 잠긴 깊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부터 더 낮게 뭐 3몇 m까지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탔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깊이가 뭐 9m, 10m 이렇게 내려가서 배가 걸쳐지게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배가 어느 배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뭔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휩싸여서 배가 어디에 얹혀지게 되면 그 반사적으로 큰 배든 작은 배든 엔진을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앞이 가서 걸쳐져 있으면 배를 후진을 해갖고 그 후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흔들 하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중간에 받쳤기 때문에 후진을 한다고 해도 나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진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 배 전체가 올라탄 건 아니니까 이 배의 좌현측이 올라탄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빠져나와서 불과 나온 게 그 지점으로부터 2.5km 해상 마일 소위 1.4해리 1.4마일 정도 떨어진 데서 배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배 빠진 시간은 그 사람들이 공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초에 어떤 무슨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생존자들이나
그 돌아가신 우리 장병들의 어떤 전화 기록이 끊어졌거나 뭐 이런 시간을 한 15분으로 보잖아요. 그랬으면은 15분에서 21분, 22분 사이는 5분에서 7분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분에서 7분 사이면 충분히 1.4마일은 흘러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배가, 왜 바위에 바위가 없는데도 침몰을 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 중간 부위는, 지금 얹혀진 부위는 기관실이에요. 기관실이 배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는 굉장히 커요. 그 어떤 구획이. 거기가 침수가 된다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맨 뒤도 아니고, 뒤는 이제 선원실이 있었고, 뭐, 후타실이 있었고 그랬지만, 어차피 배가 그렇게 돼서 뒤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그러면 기운 방향으로 물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이라는 게 문만 닫는다고 방수 조치한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케이블 덕트라서 케이블들이 이어져서 또는 파이프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 이런 데는 다 그 벽과 벽이 뚫려 있어요. 자, 단시간이지만 어떤 물의 양이 이게 바깥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로, 바깥 수위하고 마찬가지 형태로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뒷부분이 물에 잠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처음에 이 정도 기울기가 됐다 점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가, 자, 바닥이 낮았다면, 수심이 뭐 20m, 30m가 됐다면 배 길이가 80몇 m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왜? 선수 쪽은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부위 역할을 하고 얘는 그냥 추 역할해서 더 이상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장시간 걸려서 배가 부러졌겠지만 더 깊은 데로 가니까 닿질 않아요. 더 가려고 그래요. 더 가려고. 근데 요쯤에서 이 배 앞부분에 떠 있는 부분에 무게가 물에 떠 있을 때는 배지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하나의 중력으로 작용한다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아래로 이제 내 무게를 찾으려고 무게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구조물이지만 여기가 약해져 있어요. 자, 밑에가 다 찌그러져 있고 위에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힘을 받아. 이렇게 뚝뚝뚝뚝.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용골, 배 중심을 잇고 있는 배 밑에 이제 그 가운데 가장 그 골격 중에서 가장 큰 걸 용골이라고 그래요. 킬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딱 하고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되면서, 자, 설명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 선체를 가만히 보면 우현측에 그 철판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어져 있을 때는 끝까지 끊어지고 나서도 거기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당긴 거야, 이게 가라앉으면서. 잡아 당기니까 배가 우현으로 자빠진 거야, 선수가 우현으로 자빠진 상태에서 구조가 됐죠, 사람들이. 떠 있고 얘는 딱 부러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꼬리가 위에 잠깐 떠 있어서 TOD상에서도 갈라지는 게 이제 보여줬어요. 자, 그러고 있다 가라앉아서 좌연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앉았고, 얘는 떠서 가다가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이제 물이 또 거기도 완전히 한쪽이 터진 상태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공간으로 물이 차기 시작해서 결국은 선수만 이렇게 보이다가 가라앉았잖아요. 몇 마일 흘러가서. 자, 그러니까는 배가 이 가라앉은 데는 절대 암초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렇게 얕은 데도 아니에요. 45m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한 거고, 배가 침몰한 자리라고 발표한 그곳이 실제로 천안함이 침몰한 자리가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예상 비껴졌다는 그 암초까지 거리는 약 2.5m, 2.5km.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고 그 배에 손상된 정도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폭발이라고 증언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울림통 속에서 폭발을 경험을 해봤냐? 그거는 폭발이라는 어떤 소리를 듣질 못해. 그냥 쾅 하면 고막이 터져 나가는 듯한 충격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해. 팡 하고 왱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꽝 하는 소리, 어깨 몸이 튀고, 이거는 이 구조체가 마지막으로 끊어질 때, 그 쇠가, 이게 쇠라고 그러면 이걸 당겨서, 또는 이렇게 꺾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파단 실험을 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굉음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어떤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생존자들은. 그거는 폭발음은 표현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발언 때문에 30년 경력의 국제적인 해난 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씨는 누 정권에 걸쳐서 미운털이 박힌 채 요주의 인물로 전락해 버린 상태입니다. 아참, 그리고 천안함 당시에 인명구조에 실패했던 언디인이라고 하는 업체는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언딘이라는 업체가 지금 저 바다에서, 비바람 부는 바다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구조 작업인지 수색 작업인지 모를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발뉴스는 단 한 번도 다이빙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방씨 일가가 소유한 조선일보는 계속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 실패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해서 다른 어떠한 수단이라도 좋다, 강구해달라고 하는 요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요청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희 고발뉴스는 혹시라도 진실이 침몰할까 우려돼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그 곁을 지켰던 것 뿐입니다. 저희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생존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사태.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애꿎은 희생양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재를 연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아버지의 길을 되걷지 않기를 고발뉴스는 진심으로 권합니다. 특집 생방송 고발뉴스 다이빙벨의 진실편, 이곳 팽목항 바람부는 방파제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의 부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